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다.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믿어주는 나라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 나라 공장이 멈출까봐 잠을 설친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평택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춘다고 했어요. 스마트폰 생산이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고 데이터 센터가 멈춘다고 했죠.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었는데 나는 그 숫자를 매일 보면서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한국인가? 왜 평택인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나는 김지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고 가트너 리서치팀 시니어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어요. 매일 숫자를 봤습니다. 시장 점유율, 수율, 공정 미세화, 마진율. 그게 내 일의 전부였고 숫자가 곧 진실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질문을 받았어요. 글로벌 테크 저널 수석 기자 마이클 톰슨이었는데 화상 인터뷰를 하다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김 애널리스트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될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계 1위가 됐습니까? 나는 멈췄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으며 점유율은 될 수 있었지만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기술 때문인가? 돈 때문인가? 정부 지원 때문인가? 그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말이 흐려졌고 마이클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한국인인데 한국 반도체를 숫자로만 알고 있었고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현아, 추석 때 꼭 와야 해. 할아버지 방 정리해야 하거든. 할아버지는 삼성전자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은퇴 후 몇 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방은 오래 닫혀 있었어요. 추석 전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강남이 지나갔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삼성전자 서초 사옥도 보였고 저 건물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밤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죠. 어머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현아 왔구나. 포옹했고 어머니 손이 예전보다 거칠었으며 할아버지 떠나신 후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밥부터 먹자. 김치찌개 끓여놨어. 어머니가 말했지만 나는 먼저 할아버지 방을 보고 싶었어요. 방 먼저 볼래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 정리 안 했어? 그대로야? 복도 끝 작은 방문 앞에서 우리는 멈췄어요. 그 방은 오래 닫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게 몇 년 전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했으며 그 후로 아무도 이 방에 들어가지 않았죠. 어머니가 열쇠를 꺼냈고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내가 대신 받아서 문을 열었어요. 뚜둑!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공기 냄새가 밀려왔어요. 먼지와 종이와 시간이 섞인 냄새였고 몇 년이 응축된 것 같았으며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죠. 내가 커튼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고 먼지가 빛 속에서 춤췄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 침대 하나. 할아버지는 이 작은 방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운데 큰 액자는 세계 1위 달성 기념사진이었고 오래된 신문 기사였으며 삼성전자 디램 세계 1위 달성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옆에는 금속 표창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기술 혁신상 패가 놓여 있었으며 먼지가 쌓여 있었죠. 책장에는 두꺼운 기술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반도체 공정 개론, 디램 설계, 수율 관리 기법, 모두 영어 원서였고 책날개마다 메모가 빼곡했으며 형광펜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고 펜고지에는 볼펜이 있었으며 달력은 몇 년 전에서 멈춰 있었죠. 마치 할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퇴색한 명함들이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김영수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두 번째 서랍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공장 준공식, 해외 출장, 회식 자리. 모두 흑백 사진이었고 할아버지는 항상 뒷줄에 서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였고 뚜껑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으며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공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크기가 작은 수첩 같았으며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세어보니 여러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연도만 적혀 있었고 오랜 시간의 일기였으며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가장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했고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으며 조심스럽게 펼쳤죠. 첫 페이지에 할아버지 글씨가 보였어요. 또박또박 쓴 문장이었고 오래전 그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며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반도체가 뭔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기록한다.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고 왜 우는지 나도 몰랐으며 다만 알 수 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기록이 필요한 사람이 올 거라는 걸.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나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첫 출근길에 긴장했어요. 입사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섰고 넥타이를 여러 번 매고 풀었죠. 반도체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오늘부터 반도체 엔지니어였어요. 기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게 될까? 해낼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버스에서 내려 공장 앞에 섰을 때 새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이 반짝였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신입 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었어요. 김영수와 비슷한 나이였죠. 20대 후반, 30 전후. 얼굴마다 긴장이 묻어났어요. 인사팀 직원이 명찰을 나눠줬습니다. 이름표를 받아 달았어요. 김영수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옆 동기가 말을 걸었어요. 기계공학과 나왔습니다. 저도요. 반가웠습니다. 악수했고 같은 전공이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팀장이 단상에 섰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반도체 엔지니어입니다. 반도체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팀장도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목표는 간단합니다. 기억 칩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공장 투어가 있었어요. 먼지 없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었어요. 거울을 보니 우주인 같았습니다. 옆 동기가 웃었고 김영수도 웃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날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형광등이 환했고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웅궁거리는 소리가 났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안내하던 선배가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회로를 새기는 기계입니다. 실리콘판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한 달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기계 앞에서 선배가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장비 중고예요. 미국에서 사온 건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중고요? 네. 새 장비는 안 팔아요. 우리한테는? 왜요? 선배가 한숨 쉬었습니다. 경쟁자니까요.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잠재적 경쟁자예요. 좋은 장비 주면 나중에 자기들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김영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싸움이라는 걸. 기술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이라는 걸. 저녁 무렵 동기들과 회사 앞 식당에 모였습니다. 소주를 시켰어요. 고기를 구웠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했어요. 솔직히 불안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동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장비도 중고고 기술도 없는데. 또 누군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영원히 못하니까. 김영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해봐야 알죠. 건배했어요. 소주를 마셨고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자취방에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기흥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가 시작될 거였어요. 불안했지만 각오는 됐습니다. 김영수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고 내일이 기다려졌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입사 후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회사에 적응했어요.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고 기억 칩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해외 기술 세미나 공지가 떴어요. 도쿄였습니다. 일본 NEC가 주최하는 반도체 기술 발표회였고 회사에서 파견자를 뽑는다고 했죠. 김영수는 지원했어요. 배우고 싶었습니다. 세계 수준이 어떤지 보고 싶었고 선발됐어요. 봄이었습니다. 도쿄 세미나에 도착했을 때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건물 3층 회의실이었고 일본 엔지니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은 김영수를 포함해서 5명뿐이었어요. 그들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앉았어요.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었고 김영수는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배우러 온 거였고 기술을 흡수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출장비를 아껴서 보낸 자리였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NEC 수석 엔지니어가 단상에 섰어요. 시장 전망을 설명했고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세계 시장 5개 중 4개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니시,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그 이름들이 곧 품질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손을 들었어요. 기술적인 질문들이 오갔고 김영수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어가 생소했고 개념이 어려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일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오셨군요. 반도체를 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통역이 그 말을 전했습니다. 김영수는 긴장했어요. 옆에 앉은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네, 배우러 왔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웃었어요. 좋은 마음이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 사람들은 냉장고나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100년 일러요.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인들이 웃었어요. 누군가 박수까지 쳤고 다른 엔지니어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년 걸렸는데 한국은 100년 걸릴 겁니다.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김영수와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화가 났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분했지만 현실이었고 그저 고개를 숙였죠. 통역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나가시겠어요.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끝까지 듣는다. 김영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를 계속 들었고 메모를 계속했어요. 조롱을 들었지만 배움은 포기하지 않았고 모욕을 받았지만 기록은 멈추지 않았죠.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일본 엔지니어 몇 명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용기는 대단해. 불가능한 걸 시도하다니?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 포기할 거야. 다들 그랬어. 김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참았고 언젠가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선배가 말했어요. 영수야, 아까 그 말 들었지? 네. 화났지? 네. 선배가 멀리 도쿄 야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화났다. 근데 화만 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다시는 안 당해.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냉장고나 만들어라는 조롱이 계속 들렸고 100년 일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김영수는 생각했어요. 100년이라고 했지만 10년 안에 보여주겠다고. 냉장고나 만들래던 그 말을 기억하겠다고. 언젠가 그들 앞에 우리 칩을 내밀겠다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수는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도쿄에서 본 것을 정리했고 팀장이 읽어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격차가 크구나. 네, 너무 큽니다. 우리 인력이 몇 명이지? 100명이 안 됩니다. 팀장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일본은 수천 명이고. 네? 장비는 중고입니다. 기술은 빌려온 겁니다.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영수도 덩달아 웃었어요.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았고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 여름 회장 긴급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젊었고 김영수는 28이었어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키우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놀랐고 김영수는 긴장했어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미쳤다고. 삼성이 반도체를 왜 하냐고. 하지만 이걸 안 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조립국가로 남습니다. 남의 기술 빌려 쓰고 남의 부품 사다 쓰고 그렇게 삽니다.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그게 싫습니다. 우리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세계에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확대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김영수도 박수했습니다. 냉장고나 만들어라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선배가 김영수를 불렀어요. 영수야, 어떻게 생각해?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래? 도쿄에서 들었잖아. 냉장고나 만들어라고. 100년 일러라고. 그 말이 자꾸 떠올라. 김영수도 그랬어요. 그 조롱이 계속 들렸습니다. 화가 났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말로는 안 됐고 기술로 해야 했으며 칩으로 보여줘야 했죠. 냉장고나 만들어라는 그 한마디, 100년 일러라는 그 모욕, 그게 김영수를 움직였고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됐으며 조롱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입사 후 한 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미국 파견 통보를 받았어요. 봄이었고 결혼한 지도 한 해가 되었으며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팀장이 불렀고 회의실에 들어가니 선배 몇 명이 앉아 있었죠. 아니야. 김영수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국 파견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간은 6개월. 기술 이전 받으러 가는 거야. 김영수는 숨이 막혔어요. 미국이요? 그래. 실리콘밸리다. 디램 기술 배워와야 해. 언제 출발합니까? 다음 달이다. 김영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잡했습니다. 미국은 멀었어요. 6개월은 길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혼자 두고 가야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 먹자. 김영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미국 간다. 아내 손이 멈췄어요. 언제? 다음 달. 얼마나? 6개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퍼주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날 밤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서였습니다. 물소리로 가리려고 했지만 다 들렸고 김영수는 문 앞에 섰다가 돌아섰어요. 출국 전날 아내가 가방을 싸줬습니다. 옷을 개었어요. 양말을 챙겼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당신이 가야 하는 거 알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빨리 돌아와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고 김영수는 아내 얼굴을 떠올렸죠. 울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어요. 마이크론 담당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향했고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본사는 거대했어요. 김영수가 다니던 기흥 공장의 몇 배는 되어 보였고 압도당했죠. 담당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존 밀러라고 했어요. 악수했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Welcome to Micron. 김영수는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통역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존이 설명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디램 조립 공정을 배운다고 했죠. 조립만요? 존이 웃었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한다. 너희는 조립만 배워. 김영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핵심 기술은 안 준다는 걸. 조립만 가르쳐 준다는 걸. 그날부터 하루 일정은 빡빡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정 교육. 밤에는 영어 공부. 새벽까지 복습. 잠은 4시간이었습니다. 존은 핵심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회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설계 원리는 말해주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조립하라고만 했어요. 어느 날 존이 퇴근했습니다. 김영수는 남았어요. 주위를 살폈고 아무도 없었죠. 존 책상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회로도였어요. 설계 도면이었고 김영수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도둑질과 다를 바 없었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조립만 배워서는 영원히 을이라는 걸 알았고 나라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베끼기 시작했고 죄책감이 밀려왔으며 이 기록은 절대 일기에 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존이 퇴근하면 남았습니다. 서류를 찾았어요. 복사했고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후회로도, 공정 조건, 불량 원인, 모든 걸 베꼈죠. 석 달째 되던 날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임신이 순조롭다고 썼습니다. 병원에 혼자 갔다고 했고 입덧이 심하다고 했어요. 김영수는 편지를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인데 곁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되는데 함께하지 못했고 가슴이 아팠죠. 존에게 물었습니다. 가족 있어요? 존이 대답했어요. 있지. 부인하고 아이 둘. 매일 뭐 해요? 저녁 6시에 퇴근해서 같이 저녁 먹어. 주말엔 캠핑 가고. 김영수는 부러웠습니다. 존은 정시 퇴근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주말엔 쉬었죠. 김영수는 밤 12시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회사 나왔으며 가족은 멀리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귀국 날이 왔어요. 존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잘 배웠어. 조립은 이제 할 수 있겠지.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립만 배운 게 아니다. 설계도 배웠다. 당신 책상에서. 당신 몰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내가 나와 있었고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김영수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했어요. 가족을 희생시켰다는 걸 알았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죠. 이듬해가 됐습니다. 김영수는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개발팀이었어요. 목표는 명확했고 세계 수준의 칩을 만드는 거였죠.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작은 기억 칩을 만든다. 연내 목표다. 가능하겠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고 모두 불안해했죠. 김영수가 손을 들었어요. 해보겠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아, 영수 너를 책임자로 한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라인 앞에서 살았어요.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 다 불량이었어요. 팀원들 얼굴이 어두웠고 김영수는 미국에서 베낀 노트를 꺼냈죠. 밤새 분석했습니다. 원인을 찾았고 조건을 바꿨어요. 두 번째 시도했습니다. 10개 중 1개가 작동했어요. 적은 숫자지만 희망이었고 계속 개선했습니다. 서서히 나아졌어요. 10개 중 2개, 다시 3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가을이 됐을 때 목표를 달성했어요. 작은 기억 칩 개발 성공. 세계에서 3번째였습니다. 일본 NEC가 1위, 미국 마이크론이 2위, 한국 삼성이 3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이 왔어요. 사진을 찍었고 김영수와 팀원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짧았어요. 일본 기술 잡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삼성 개발 성공. 하지만 실험실에서 1개 만든 것과 공장에서 10,000개 만드는 것은 다르다. 양산은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또 조롱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팀 회의가 다시 열렸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말이 맞다. 실험실과 공장은 다르다. 지금은 10개 만들면 2개만 성공한다. 목표는 10개 중 7개다. 김영수는 계산했습니다. 3배 반을 올려야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야 했죠. 그 해 겨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어요. 작은 생명을 안았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아내가 고생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됐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죠. 사흘 뒤 김영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성공률을 올려야 했어요. 일본을 넘어야 했고 가족보다 미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라인은 여전히 김영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량품이 쌓였고 동료들은 지쳐 있었으며 갈 길은 멀었습니다. 첫 아이의 웃음소리를 아직 제대로 듣지도 못했지만 김영수는 멈출 수 없었어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30을 넘었어요. 팀장이 됐고 아들은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공률을 올리는 작업은 계속됐어요. 10개 중 3개에서 4개로 올랐습니다. 다시 5개가 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터졌어요. 칩 가격 폭락,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팀장들이 모였어요. 긴급 상황이었고 누군가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달 만에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전에는 비싼 값이 30분의 1이 됐고 팔수록 손해였으며 회사가 흔들렸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만드는 데 드는 돈보다 파는 값이 싸다. 팔수록 손해다.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어요. 삼성 반도체 끝났다는 기사가 나왔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 무렵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밀렸습니다. 2달이 됐고 3달째 들어갔죠. 김영수는 집에 송금을 못했어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렵다고 했고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사표를 냈어요. 이유를 물으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했고 할 말이 없었죠. 일주일 뒤 또 3명이 그만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실력도 있었고 하지만 견딜 수 없었던 거였죠. 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00명이던 팀이 70명이 됐어요. 다시 50명이 됐고 김영수도 흔들렸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월급도 3달째 밀렸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갔어요. 아이를 맡기고 일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긴급 임원 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건희 부회장이 발표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고 모두 긴장했죠.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황일 때 투자한다. 새로운 칩 개발에 전력 투자한다. 투자 금액 수천억 원. 모두가 놀랐어요. 지금 회사가 망할 판인데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월급도 못 주는데 수천억을 쓴다는 거였고 미친 결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못 따라간다. 일본은 우리가 무너지길 기다린다. 우리가 포기하길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간다. 모두가 멈출 때 우리는 달린다. 팀 회의가 열렸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새 프로젝트 자원자를 받는다. 월급은 계속 밀릴 것이다. 보너스도 없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한다. 그래도 할 사람 손 들어라. 김영수는 손을 들었습니다. 15명이 손을 들었어요. 서로를 받고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불황은 기회라고. 모두가 멈출 때 달리는 사람이 이긴다고. 망해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갔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일본보다 먼저 개발하는 거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샘 했어요. 라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무실 바닥에서 눈을 붙였고 집에 가는 날이 드물었죠. 성공률이 문제였어요. 매일 밤 김영수는 라인 앞에 섰습니다. 10개를 만들면 8개가 불량이었어요. 남은 2개마저 불안정했고 일본은 10개 중 6개를 성공시키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김영수는 불량품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수백 개가 쌓여 있었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고 월급 3달치가 여기 쌓여 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죠. 팀원들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실려갔어요.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그런데도 멈출 수 없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어느 날 새벽 성공률이 7개를 찍었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김영수도 소리쳤고 드디어 벽을 넘었다고 생각했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맞았고 일본을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초 발표 결정. 새로운 칩 세계 최초 개발. 성공률 일본보다 높음. 우리가 이겼어요.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놀랐어요. 일본이 놀랐고 미국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고 했어요. 세계 최초라고 보도했고 김영수와 팀원들은 서로 껴안았죠. 그날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목이 메었습니다. 3달 밀린 월급도 잊었어요. 떠난 동료들이 생각났고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얼어붙어 있었어요. 칩 가격이 여전히 낮았습니다. 세계 최초를 개발했는데 팔 곳이 없었고 월급은 계속 밀렸죠. 동료들이 또 떠나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초가 밥 먹여주냐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할 말이 없었고 버티는 사람만 남았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떴습니다. 칩 가격 급등. 하루 만에 5배가 됐어요. 믿기지 않았고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가격이 뛰었고 계속 상승했죠. 일주일 만에 전에 10배가 됐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량을 요구했고 빨리 보내달라고 했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칩 양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어요. 성공률이 높았고 일본보다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허둥댔어요. 일본은 양산 준비가 안 됐습니다. 미국은 성공률이 낮았고 한국만 준비돼 있었죠. 불황일 때 투자한 게 맞았어요. 모두가 멈출 때 달린 게 통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았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월급이 나왔습니다. 밀린 것까지 다 나왔어요. 보너스도 나왔고 7개월 만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집에 전화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김영수도 눈시울이 뜨거웠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시장 발표가 나왔어요. 새 칩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이 급등했습니다. 작년엔 순위 바뀌었는데 3위로 뛰어올랐고 상승세였죠. 이건희 부회장이 공장에 왔습니다.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잘했다. 불황일 때 투자한 게 맞았다. 여러분이 증명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걸. 김영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7개월 동안 월급 못 받으면서 버틴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떠난 동료들도 생각났고 가슴이 먹먹했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함께 나눴을 텐데. 칩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작년에 20배가 됐어요. 회사가 흑자로 전환됐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이겼어요. 역전의 신호를 잡았고 그 신호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준비했기 때문이었죠. 추락에서 역전까지 30분의 1로 떨어졌다가 20배로 올라온 이야기. 그 중심에 김영수와 15명의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렵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출산 때도 김영수는 회사에 있었고 병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있었어요. 동유럽이 무너졌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도 10년 가까이 됐고 사이에 둘째 딸도 태어났으며 이제 아이가 둘이 됐습니다. 첫째는 초등학생이 됐어요. 둘째는 유치원에 다녔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적었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갔어요. 주말에도 출근했고 아이들 얼굴 보는 게 드물었죠. 그 무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집계 중 삼성과 일본 NEC가 박빙이라고 했어요. 누가 1위가 될지 모른다고 했고 매주 중간 집계가 나왔습니다. 긴장이 흘렀어요. 어느 주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다음 주는 NEC가 앞섰고 오락가락했죠. 가을이 됐을 때 최종 집계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우리가 이겼다고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 직원 회의실 집합 방송이 나왔어요. 긴급 공지 있음. 김영수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이건희 회장이 들어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고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집계 결과라는 걸 모두 알았어요. 김영수도 떨렸고 9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김영수는 주먹을 쥐었죠. 삼성전자, 아주 작은 차이로 세계 1위. 그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소리쳤고 누군가 울었습니다. 김영수도 목이 메었어요. 9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조롱당한 날부터 9년이었고 냉장고나 만들어라던 그 말이 떠올랐죠.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일본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로였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1위입니다.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환호가 이어졌고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김영수도 옆 동료를 껴안았어요. 함께 울었고 9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미국 파견, 밤새 회로도 베끼기, 월급 밀리던 날들, 세계 최초 개발, 그리고 오늘 1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식 가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한다는 말이 오갔고 복도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김영수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1위 했다고 말하고 싶었고 전화를 걸었죠.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1위 했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축하해요. 하지만 오늘 민수 학부모 상담이었는데 당신 안 왔어요. 아이가 아빠는 왜 안 오냐고 울었어요. 김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내는 전화를 끊었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위를 했어요. 그런데 외로웠습니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가족은 멀어졌고 무언가를 얻었지만 무언가를 잃은 것 같았죠. 그날 밤 김영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1위, 9년 만에 역전. 도쿄 조롱에서 시작해서 1위까지 온 여정. 그런데 대가가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아이들의 성장, 아내의 외로움. 이걸 치렀어요. 김영수는 멀리 기흥 공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1위가 이 모든 걸 보상해줄까? 답은 몰랐어요. 다만 알고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내일도 나는 출근할 것이고 또 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1위를 지켜야 하니까. 1위가 된 이듬해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고 모두가 삼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현대가 반도체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억을 투자했고 삼성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어요. 헤드헌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봉 2배 제안이 돌았어요. 아파트 제공 조건이 붙었고 자녀 유학까지 약속했죠. 김영수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대 담당자가 전화했어요. 연봉 2배를 제시했고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았고 돈보다 의리를 선택했어요. 동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고 팀이 약해졌습니다. 금성도 뛰어들었어요. 반도체에 집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를 확장했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죠. 가격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가격을 내리면 현대가 더 내렸어요. 금성도 따라갔고 서로 물량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이 움직였어요. 소재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부품 납기를 늦췄고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 1위 빼앗겼으니 되찾으려고 한다. 소재로 목을 조르고 있어. 대안이 있습니까? 없다. 핵심 소재는 일본이 독점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텨야지.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을 높였어요. 인증 절차를 강화했고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1위가 됐지만 적은 더 많아졌습니다. 국내 경쟁사, 일본의 보복, 미국의 견제, 사방이 적이었어요. 혼자 싸워야 했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무렵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어요. 아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딸은 초등학생이 됐고 김영수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할까요? 김영수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당신은 회사랑 결혼한 것 같아요. 저랑 아이들은 없는 것 같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요. 바꿔요. 집에 일찍 와요.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요. 김영수는 약속했어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영수는 알았어요. 지킬 수 없다는 걸. 1위를 지켜야 한다는 걸. 1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더 큰 책임이었고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9년 걸려 올라왔지만 지키는 건 평생이 걸릴 것 같았어요. 김영수는 생각했습니다. 공장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내일도 켜질 거였고 그 불빛을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죠. 대가는 컸습니다. 가족을 잃고 있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1위의 저주.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다는 진실. 김영수는 그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영수는 40대가 됐습니다. 회사 생활도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계속 성장했고 수출이 늘었으며 삼성은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가 터졌어요. 외환위기.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기업들이 쓰러졌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회사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원 감축 발표가 났고 명단이 돌았어요. 김영수는 명단을 봤습니다. 아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함께 밤샘 했던 동료들이었고 10년 넘게 일한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이 떠났어요. 짐을 쌓고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회사가 텅 빈 것 같았죠. 한 선배가 마지막 날 김영수를 찾아왔어요. 영수야. 네, 형님. 나 나간다. 알고 있습니다.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넘게 일했어.
일 위아이 만들 때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가네. 죄송합니다. 네가 왜 미안해? 회사 사정이지.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라도 끝까지 가라. 우리 못 가지.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는 돌아섰고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한 달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원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았고 김영수는 장례식장에 갔죠. 빈소에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섰을 때 김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15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밤을 지켰고 일 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지킬게요. 형님 목까지. 회사로 돌아왔을 때 또 명단이 돌았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김영수 동기도 포함돼 있었고 절반이 잘렸습니다. 김영수는 살아남았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고 왜 나만 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떠난 사람들 목까지 해야 했어요. 밤샘이 일상이 됐고 집에 가는 날이 더 줄어들었죠.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고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김영수는 약속했습니다. 가겠다고 했어요. 시간을 확인했고 달력에 표시했죠. 그런데 그날 회의가 잡혔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빠질 수 없었고 김영수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잡혔어. 못 갈 것 같아.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혼자 갈게요. 당신은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김영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떠난 동료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배 부고 문자가 남아 있었고 가족 사진도 놓여 있었어요. 모두 떠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선배도, 가족도 혼자 남았어요. 지켜야 했고 버텨야 했죠. 김영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이 길이 맞았을까? 일 위가 이 모든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답은 몰랐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떠난 사람들 때문에라도 끝까지 가야 했고 그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외환 위기의 겨울, 가장 추웠던 시간. 김영수는 그렇게 혼자 버텼습니다. 외환 위기가 지나가고 새 천년이 왔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됐어요.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회사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남았어요. 떠난 동료들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분위기가 달랐죠. 김영수는 이제 50대였어요. 회사 생활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기침이 잦아졌어요. 은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배들이 자랐어요. 이제 물러날 때라고 했고 김영수도 알았죠. 그런데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 버티는지 김영수도 정확히 몰랐어요. 다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떠난 동료들을 대신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들의 희생이 헛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2000년대 중반이 됐습니다. 한국은 계속 성장했고 삼성은 세계를 장악했어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경쟁자들을 따돌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이었어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했고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죠.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3년 안에 우리 기술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 10년 안에 우리를 추월할 수도 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걸렸는데 발표자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중국 정부 투자 규모가 나왔어요. 한국의 10배였고 엔지니어 숫자도 압도적이었으며 기술 유출도 심각했죠. 이건 우리가 일본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기술 베껴서 따라잡았듯이 중국도 우리 기술 베껴서 따라잡을 겁니다.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30년 전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봤어요. 100년 일러라고 했고 10년 만에 역전당했죠. 이제 한국이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었어요. 기술 유출이 일어나고 있었고 언젠가 역전당할지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후배가 물었어요. 부장님, 중국 정말 우리 따라잡을까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잡을 거다. 우리가 일본 따라잡았듯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영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더 빨리 달려야지. 멈추는 순간 따라잡힌다. 김영수는 더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퇴하면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하고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야 한다고 느꼈죠. 가족은 더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딸도 대학생이 됐고 김영수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식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어요. 각자의 시간을 보냈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아니지만 끝난 것 같았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이혼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60을 넘어 60대 중반이 됐어요. 드디어 은퇴를 결심했고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마지막 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고 축하한다고 말했죠. 허전했어요. 37년을 다녔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말없이 먹었고 텔레비전을 켰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고 공허했습니다. 왜 버텼는지 그제야 생각했어요. 동료들 때문이었습니다. 떠난 사람들 때문이었고 그들의 목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끝났습니다. 37년, 도쿄 조롱에서 시작해서 1위까지 온 여정.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고 청춘을 바쳤지만 1위는 지켰어요. 그게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성공의 대가는 늘 조용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세계 1위를 얻었고 그게 김영수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7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몸이 약해졌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렸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암입니다. 3기예요. 김영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어요. 평생 밤샘하며 담배 피웠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담담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어요. 항암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몸무게가 줄었어요. 그 무렵 세상에 이상한 병이 퍼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했어요. 병원 면회가 금지됐고 혼자 병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외로웠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 지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현이구나. 미국에서 잘 지내요?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해라.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김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손녀는 착했어요. 똑똑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지현이에게 무언가 남겨야겠다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침대 옆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37년 동안 적어온 기록이었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죠. 지현아, 이 일기를 네가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을 거다. 펜을 멈췄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고 다시 적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반도체 1위, 세계 최초, 시장 점유율. 그 숫자들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밤을 지킨 사람들, 가족을 희생한 사람들, 꿈을 포기한 사람들, 월급 못 받고 버틴 사람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그들이 숫자를 만들었다.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후회는 없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다. 너희 할머니와 아빠와 고모를 더 사랑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위가 할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다. 펜을 다시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글씨가 번졌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네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성공만 쫓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라.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걸 네가 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지현아. 일기를 덮었습니다. 김영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받고 평화로웠습니다. 37년의 기록이 끝났어요.
도쿄 조롱에서 시작해서 1위까지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고 청춘을 바친 이야기. 후회는 없었지만 아쉬움은 남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흡이 약해졌어요. 의식이 흐려졌고 간호사가 달려왔죠. 김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떠오른 건 가족이었어요. 젊은 아내, 작았던 아이들, 웃고 있던 동료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었고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고 김영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76년의 삶, 37년의 기록. 한국 반도체 1위를 만든 사람 중 한 명. 김영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일기를 덮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문장이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숫자만 봤어요. 점유율만 분석했고 사람은 보지 못했죠. 이제 알았습니다. 세계 1위 뒤에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작은 차이 뒤에는 37년이 있었고 한국 반도체 뒤에는 수많은 김영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성공이 아니라 희생의 기록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한국 반도체 1위의 진실. 할아버지 일기를 인용했습니다. 증언을 모았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몇 달 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트너에서 발표했어요. 글로벌 미디어가 인용했고 반응이 왔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희생과 선택의 이야기라는 기사가 떴고 세계가 관심을 가졌죠. 어느 날 평택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견을 해달라고 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 앞에서 말해달라고 했고 나는 수락했습니다. 평택에 도착했어요.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니던 기흥보다 몇 배는 컸고 최첨단이었어요. 강연장에 들어갔습니다. 300명쯤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20대, 30대였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단상에 섰어요. 할아버지 일기를 들고 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현입니다. 가트너 애널리스트이고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모습이었고 기흥 공장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이 사람은 제 할아버지 김영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37년 일했고 한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걸 봤으며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일기 내용을 보여줬어요. 도쿄 조롱, 미국 파견, 월급 미지급, 세계 최초, 1위, 그리고 희생.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메모하고 있었고 김영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질문을 받았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이 1위인 이유가 뭔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보다 미래를, 지금보다 나중을, 개인보다 나라를. 그들은 9년 만에 1위를 만들었고 30년 동안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세대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희생한 덕분에 여러분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1위 뒤에는 희생이 있었다는 걸. 강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했어요.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고 몇몇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택 공장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봤던 기흥 불빛과 똑같았고 4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고 하실까? 아니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새로운 세대가 불빛을 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불빛 뒤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것. 한국이 반도체 1위가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선택, 돈이 아니라 각오, 성공이 아니라 버텨낸 시간, 가족보다 미래를 선택한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나는 할아버지 일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기록이 됐고 계속 전해질 거였습니다. 공장을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꺼지지 않고 있었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켜질 거였죠. 할아버지, 이제 쉬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전하겠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것,